AI가 하드웨어만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서버에만 간 거잖아요. 빅테크의 네. 서버에만 간 거잖아요. 네. B2C로 상용화 되려면은 온디바이스로 들어가면서 AI가 온디바이스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실생활에 활용되는 서비스로 이제 바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마저 놓치면 진짜 없다. S&P 500이 지금 2009년, 10년에는 최저가 666, 그리고 지금 6천 가까이 그 10배. 요거 똑같은 모양으로 코스피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옛날에 S&P 500이 저는 이제 증권사 센터에 보여주세요. 있었어요. 너무 처참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수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S&P 500이랑 비슷했습니다. 이거 2008년, 9년, 10년에 1000포인트에서 네네. 거래됐었어요. 네. 최저가 666이었고요. 한국이 2009년이면 한국은 딱 한 1000 정도 올랐네요. 2006년, 7년에 700 거래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걔네 600일 때 우리는 1000대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장 S&P 500이랑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지수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1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빠질 땐 좀 더 빠지고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2008년도 최저점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어요? 892였지 않습니까? 892였는데 걔는 얼마였어요? 666이었어요. 666이 6000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때가 한 1000쯤 됐으니까 2500이니까 한 배 반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2017년이랑 코스피가 이제 역주행을 한 건데 내년에 또 한국 경제 2025년 안 좋다는 전망도 굉장히 많이 들린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이미 꺾였고 이제 저성장으로 간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 증시 정말 가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국이 저평가니까 한국 쪽에 살 때 사실 이 얘기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들어서 제 주변 일반 지인분들도 정말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주식이 뭐 약간 옛날에는 그래도 희망이 약간 있었다면 요즘에는 아니야. 어떻게든 본전이 되는 건 빼서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 약간 국장을 떠나는 건 지능순이란 말이 요즘에 유행어처럼 나오잖아요. 뭐 오래됐죠. 일단 한국 경제를요. 미국은 지금 내년 GDP 성장률 2.2%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에 의해서 요즘에 우리 시장 잘 보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시장은 오르고 환율 오르면은 시장은 빠지고 계속 그러자. 아주 더 예민해졌거든요. 원래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건데 특히나 지금은 트럼프 당선되면서 훨씬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은 그러면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우리 시장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는 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2.2%, 우리는 1%대라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망이 별로 없죠. 우리 한국 같은 작은 국가가 성장률 더 높게 나오는 높아요. 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일단 경제부터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뭐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니까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강세가 될 수 없다면 외부 요건으로 강세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중국이 막 좋아지다든지 유럽이 좋아진다든지 해서 중국이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에서는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금융 완화 정책과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 이런 것들로 재정 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도 같이 좋아집니다.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그 희망이 싹둑 잘려있는 거예요, 지금. 대중 강경 모드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고난의 시기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유럽은 지금 금리 인하를 더 미국보다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유로가 약세가 되니까 최근에 달러인데스가 다시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 자생적으로도 안 되고 외부의 요인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좋아질 만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지금 당분간 좀 어렵겠다. 이거 지금 2025년 내년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1,400원대 환율을 이제 노멀로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좀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과 함께 추세적인 상승은 사실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 측면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본시장 내의 주식 상황은요. 주식은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엔비디아를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세 종목. 왜냐면 이 세 종목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세 종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50%의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100%의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로 100%의 지금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가지고 내년에 1년 동안 엔비디아 100% 수익률 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죠. $280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많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3조가 넘었는데 6조가 넘어야 돼. 거의 7조 가까이 돼야지 그게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들은요, 반에 반 뜯고 옛날 용어를 다 써야겠네. 시체가 질비합니까? 고등어 토막이라고 그러죠. 4분의 1 토막. 이게 무릎 질비하게 지금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 폭은, 밑에서 올라오는 폭은 50%는 그냥 올라옵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어떤 건지 뭐가 아세요? 있죠? 얘네들이 보시면은, 얘네 주봉과 월봉을 이렇게 보면요, 이 밑에서 한 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봉을 하나 세운 겁니다. 이게 월봉이면. 주봉도 밑에서 뭐 한이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일봉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얘가 29,000원에서 3만원이라고 치고 2배 48,000원입니다. 좀 안 되게. 48,000원이니까 15,000원이 50%니까 50% 이상 뜬 거예요. 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돈들은, 이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수익률이 더 날 거냐, 앞으로. 이런 판단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나 전체적인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시장을 끌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이 내려와 있는 데서 조금만이라도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수익률이 내가 어디서 더 많이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런 관점의 돈들은 저가 매수에 들어갈 개연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때 삼성전자를 꼭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이게 참혹한 주가냐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대에 안착한 적이 언제냐면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여기서.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고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팬데믹 맞고 나서 올라갔을 때 고점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여기가 1월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초 분석은, 기초 분석으로 무슨, 어떻게 설명해. 그런데 지나고 나면 되게 기초 분석이 잘 맞아요. 기초 분석은 또 그런 특징을 갖죠. 왜?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점이 여기죠. 저점이 여기입니다. 2022년 9월이에요. 그러면 여기 1월서부터 9월까지 하면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고점이 2021년 1월이었어요. 그럼 12 더하기 9니까 21일이니까 한 20개월 걸렸어요. 20개월. 왜냐하면 중간에 뭐 이게 반이니까, 중순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20개월 걸렸잖아요.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갔죠. 이번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이게 2024년 7월 아닙니까? 이게 7월이에요. 이게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에서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1년이니까 12개월, 15개월에다가 7월이지 않습니까? 21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칭적으로 21개월 정도, 20개월에서 21개 정도 하락했다가 20개월에서 21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이런 시간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가격을 잘 보시면 2017년도에 고점인 라인에서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건 이제 팬데믹이니까 예외로 치고, 얘를 지지하고, 떨어질 때도 얘를 지지하고, 떨어질 때도 얘를 지지하고, 이런 특징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고, 이거는 시스템 위기, 이런 게 발생하는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아마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위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중요한 주시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의 주가는요, 주가의 움직임은 펀더멘탈로 움직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펀더멘탈을 정당화시키는 거는 뭐냐면, 시장의 환경, 유도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멀티플을 곱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미
심리적인 훼손이 있어서 멀티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위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얘가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 저점 찍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아,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지수에다가 넣어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월봉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수는 앞으로 좀 답답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500에서 1000포인트 사이를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1994년, 55년 말이니까 여기서 입사를 했거든요. 왜 아닌 게 맞고 그랬어요. 잘 보시면 1988년도에 1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얘를 위를 뚫어서 안착을 해야지 얘를 돌파했다는 거지 여기에 갔다는 건 돌파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에서 1000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돌파했느냐? 2005년도에 돌파했어요. 네. 2005년도 확실하게 돌파했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500에서 1000이 아닌 1000에서 2000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1000에서 2000 시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몇 년 있었냐? 지금 제가 아까 그림 그린 거에서 보면은 2005년도에 돌파를 했잖아요. 2005년도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 2017년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있었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 박스권에 우리 시장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3천을 돌파한 거는 그 다음 시기예요. 이제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500에서 1000 사이의 박스권이 굉장히 오래 있었고 1000에서 2000 사이에 오래 있었고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깼지 않습니까? 여기 500을 깬 적이 있었죠. 1000을 깬 적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0을 깬 적이 있었죠. 팬데믹 때. 네. 이때는 다 대박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 밑으로 더 떨어져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큰 기회예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일단 그걸 먼저 한번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에서 우리 시장은 잘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속성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더더욱 성장이 더 둔화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아까 삼성전자를 보여드렸듯이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가격이 지금 와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2017년도에 가격 지수가 얼마냐? 지금 눌러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2580포인트입니다. 여기 고점이 2600포인트고, 2500과 2600포인트에 요게 삼성전자의 그 가격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수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거기서 저점을 좀 형성하고 웬만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어떻든 버티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수 자체도 그럴 수 있을 거고, 또는 지수가 이 삼성전자 그 밑으로 가면은 사야겠다라고 하는 쪽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누가 나섰을까요? 연기금이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이 드디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삼성전자가 5만 원, 5천 원 이 밑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라인이 있죠. 6만 원 아래. 이 아래 떨어지니까 이게 쭉 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선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된다고. 그럼 똑같이 그걸 지수로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 가면, 지금 2517포인트잖아요.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지수도 이 밑에서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이것저것 두서없게 했는데, 저평가 영역으로 갔으니,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건 맞느냐의 부분에서, 아까 삼성전자를 자신있게 지금 못 사잖아요. 차라리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거 사지만 삼성전자 못 사지 않습니까? 왜? 성장 스토리, 향후 성장의 멀티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똑같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성장 스토리가 미국의 트럼프 2기에 되면서 성장의 스토리에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빠져 있는 게 있다면 걔네들에 국한해서 거래를 하는 소위 테마 장세, 종목 장세만 이렇게만 가겠다라고 하는 게 확연하게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의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얘기해 주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주가 수준 2010년 이후 주가 순자산 비율 밴드 최하단 수준이고 샤사주 매입 공시했죠. 주주가치 제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걸 위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신통치는 않은 편이잖아요, 주가가.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좀 더 좋게 보시는 입장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됐어요. 네. 매수할 가격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외국인이 또 계속 6거래일 연속 18일 이후에 팔고 있던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팔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엔 요즘에 파는 거는 환율 때문에 한국을 파는 겁니다. 한국을. 네, 한국을 팔면서 같이 파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삼성전자만 팔지는 않아요. 다른 것도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판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팔기보다는
전체 우리나라 한국 지수를 파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자사주 매수 발표도 했고 가격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랬으니까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좀 있지 않을까. 다만 7만 원이라도 여기서 7만 원 가면 수익률은 삼성전자로 비했을 때는 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하지 못하느냐, 손이 안 나가느냐의 개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뭔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년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떨어져. 하이닉스가 높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훼손된 심리를 뒤집을 만한 삼성전자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HBM,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1년 내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저는 설명을 드렸냐면 1년 내내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은 삼성전자가 HBM 납품을 합니다. 네. HBM 납품을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HBM의 뭐 호퍼든 블랙웰이든 간에 그걸 사가는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1년 내내 샀지 않습니까? 내년에 살 것도 이미 계약을 다 했대지 않습니까? 이미 물건 다 팔고 그 창고에 이미 자기들 필요한 만큼 다 샀는데 이제 와서 진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더 많이 있을까?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바랬고 그랬는데 상당 부분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큰 모멘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그런 모멘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종목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섹터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AI가 하드웨어만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서버에만 간 거잖아요. 빅테크의 네. 서버에만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B2C로 상용화 되려면은 온디바이스로 들어가면서 AI가 온디바이스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실생활에 활용되는 서비스로 이제 바뀔 거예요. 서비스라면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분명히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마저 놓치면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어떤 방안, 네. 그리고 뭐 제품, 또는 뭐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시장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내놓으면서, 삼성전자가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자체는 가격은 되어 있지만, 심리 자체가 훼손된 상태에서 강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찾아보니까 글로벌 증시 이끄는 AI 사이클 중심이 AI 반도체에서 점차 말씀하신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빅테크 기업 펠런티어가 최근 한 달간 43% 정도 상승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고 그럼 국내 소프트웨어 종목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곳은 좀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 팔란티어를 제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팔란티어가 오른 부분은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대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게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은 다소 분명한 이유는 있지만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끈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수급적 요인이 있어요. 약간 미미 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로빈훗이라든지 뭐 가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 아주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기 끄는 종목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인기 끄는 종목이 이성당한 이유도 있지만 더 많이 뜨는 이유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번에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대상도 많이 따랐지만 원래 트럼프하고 친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쪽하고 이 기업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친화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팔란티어를 지금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선두 종목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고서들 여러분 보세요. 포털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이 종목을 꼽았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과거에 우리가 뭐 2000년대 IT 버블 뭐 그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냥 진짜 우리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AI가 이렇게 각각을 딱 받기 시작한 거는 챗GPT LLM이 나오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 작년 말이에요. 그게 오래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작년 말에 되면서 이걸 구동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속기가 필요한 건데 그걸 딱 그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지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 게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거를 반도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젠슨왕은. 그래서 엔비디아 가속기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거대 오너 모델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뒤떨어지면 그냥 이제는 죽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뭐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클라우드 빅테크 회사들은 그냥 무조건 일단 사야 돼요. 왕창 사다 넣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걸 한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어느 순간에는 멈추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이제 이제 사가지고 이제부터는 그걸 더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정교하게 정확한 답이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드웨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싸움이 되겠죠. 지금은 하드웨어 싸움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 그걸 서로 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로 엔비디아의 가속기도 그렇고 점차로 이제 살 사람들 대부분 많이 사고 또는 그것이 효율화 시키면 시킬수록 기술 개발이 되면 될수록 하드웨어 가격은 떨어집니다. 뭘로 우리는 그걸 상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 노트북 있죠? 노트북 이거 몇 년 전에 살 때는 제 기억으로는 300만 원대도 있었고 200만 원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사양의 노트북 요즘에 100만 원대에 삽니다. 150만 원 사요. 맞아요. 기술 개발이 가격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AI 가속기를 비롯한 AI 반도체 이 전반적인 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B2C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B2C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고 지금 챗GPT나 아니면은 코파일럿 그게 이제 처음에는 무료로 막 제공하다 지금 이제 다 유료로 막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챗GPT 사용자가 200만 명이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적은가요?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전체 인구가 5천만. 25분의 1. 그 중에 저기 왜 고령자 빼고 애들 빼고 엄청나게 많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런 거에 후발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진입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B2C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B2C로 개인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진짜 대박이에요. 엔비디아도 대박이지만 거기서 진짜로 롱텀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인터넷 혁명이 됐기 때문에 아이폰이 생기고 넷플릭스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마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올해 내내 하드웨어이고 내년도 하드웨어가 가까울 물론 당분간 받겠지만 점차로 그 축은 가면서 한 축으로는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걸 갖고 서비스 해가지고 누가 승자가 될 거냐를 많이 찾을 건데 지금 현재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팔란티어이고 미국의 기업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 수 있겠냐? 메타. 그래서 요즘에 메타 되겠어? 맨날 그랬잖아요. 메타 요즘 주가 어떤가요? 근데 메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타가 한동안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글쎄요. 볼까요, 한번? 올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메타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괜찮았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메타 역사 신고가 근처에 있잖아요, 얘가요. 메타 안 된다면서요. 근데 얘가 이러고 있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됨으로써 비로소 메타가 구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은요. 애플은 왜 저럴까요? 애플이 내년부터 시리를 쌍방향 통화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화 허처럼. 이제 바야흐로 그 시대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 애플이 그걸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능을 가장 많이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뭘까? 아마존도 그럴 수 있겠죠. 클라우드 업체들은 대부분 그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 보자라는 보고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게 뭐가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핵심은 없어요. 핵심 기술도 없고 주도주도 없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메타나 이런 데에 기술이 들어가서 그 기술로 인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이 있는데 지금 벤더도 못 들어갔고 뭐 당장 수익은 안 나지만 네. 앞으로 기대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쪽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I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AI 헬스케어들의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AI 헬스케어가 당장 수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AI 헬스케어 그 종목이 미국 시장에 있었다. 주가 엄청 떴을 거예요. 미국이기 때문이 아닌 멀티플을 높게 주는 시장이에요, 거기는. 근데 우리 시장 자체를 멀티플을 낮게 주고 이미 심리적으로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있거나 향후에 뭘 하겠다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겠죠. 왜? 어느 순간에 먹히는 순간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반영이 되는 순간에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틀 거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AI 헬스케어예요. AI 헬스케어 종목들은 되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고, 샘플로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거 되게 관심이었는데, 뭐 예전에 거래했는데 지금 거래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플리토라는 주식이 되게 많이 빠졌죠. 고점이 58,000원인데, 근데 사실은 58,000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 전에 되게 많이 빠졌었던 종목입니다. 5,000원, 6,000원 맨 밑에서 헤매다가, 그러다가 뭐 또 58,000원 한번 갔다가, 올해 초에 58,000원 갔다가 지금 이제 16,000원까지 빠진 종목이에요. 이 플리토라는 회사가 뭐냐면 언어 번역기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보면은 여기 우리 그 뉴스 플로우 보면은 외신의 뉴스인데 번역돼서 나왔을 때 밑에 뭐 추적, 뭐 플리토 번역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그거거든요. 근데 얘가 어제 14% 오르고 오늘 지금 23% 오르고 있어요. 거래 증가하면서 오릅니다. 근데 이런 거 참 거래하기 어렵죠. 왜? 아니, 얘가 이렇게 빠진 종목이 일시적으로 어떤 뉴스나 이런 이벤트에서 올랐다가 잘못 사면 또 물리면 어떡해요. 근데 거래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지금 주식의 거래, 이 주식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애플이 전 세계 다국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아까 그 시리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번역해줘갖고 성방향 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것들 만든다 그러잖아요. 얘가 거기에 일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얘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실적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고평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애들이 실적도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면서 올라가니까 돈을 벌면서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믿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똑같은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드림이야. 그리고 아직 멀티플을 그만큼 줄 수 없어. 라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선두는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는 것들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자체는 우리가 높을 수도 있어요. 리스크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에서 고수익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자금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매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초반에 또 엔터주 얘기해 주셔서 실적 부진과 내용으로 몸살을 앓던 엔터주가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랑 내년에는 엔터주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실 전 엔터주를 많이 이게 연구한 편은 아닌데 엔터주 만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게임주만 하시는 분 있고 IT만 하시는 분들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지금 엔터주가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2기의 피해냐 수혜냐 막 이걸 막 따지잖아요. 2차 전지 막 빠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뭐 전력기기 좀 오르고 뭐 또 방사는 또 오르다 오늘 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막 심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는 즉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매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세가 없는 섹터예요. 이 섹터가 관세가 없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거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여기서 수익률을 낼 수 있어. 얘는 리스크가 뭘까?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지거든요, 들어올 때. 그래서 엔터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가 중국하고 배척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인가요? 문체부 장관이 중국하고 교류의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처럼 지금 만난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중국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물론 자기들의 내수 부양 정책을 위해서 써서 했겠지만은 우리 그 무비자 관광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결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한령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SM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제대하고 뭐 합체가 돼서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주봉을 보세요. SM 주봉을 보면 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SM은 사실은 SM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SM은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분 경쟁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보면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얘도 한 16만 원에서 21만 원이니까 한 얼마 정도 올랐나요? 이번에 올랐을 때 10이니까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한계점에 다달라요. 잘못하면 고점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출발하는 애들은 반드시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거든요. 주봉과 월봉을 볼 때 추세가 전환됐나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추세가 전환돼갖고 이제부터는 김 작가님 보시기에 이제 저점 찍고 가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죠.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분위기에서 이들의 수급이 들어가서 단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종으로 선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지금 물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한학년, 도나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대고는 있지만 수급상의 수익률 게임으로서 이번에 올랐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지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전환을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전환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에서요 이쪽을 조금 추천을 했습니다. 한 2, 3개월 전부터. 왜냐면 다른 데 추천하기가 애매해요. 지금 IT 추천하는 거 쑥 들어갔죠. 2차전지 추천 쑥 들어갔죠. 2차전지는 2차 다 지금 많이 떨어졌죠. 트럼프 되고 나서 네. 떨어졌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 만치 가혹하게 지금 비판적인 보고서들을 막 내요. 우리 국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런데 찾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연말 들어오면서 그런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